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오늘 주진우 라이브의 경제 선생님은 경제 고수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책 잘 읽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합니까?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이나 네. 또는 구조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나 사회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경제의 위기라면서요.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네. 죽기도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도가 밀려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대비는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대비책이 있는지. 네, 사실 지금 올해 미국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네.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막, 그래서 적자가 커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네. 그리고 내년에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네. 부동산 이제 경착륙하게 되면은 분양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네, 지금 벌써 안 되고 네, 있죠. 그렇죠. 미분양이 되면은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 PEF라는 걸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거 대출할 때 증권사 같은 데서 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작은 증권사 중심으로 또 이제 건설사 중심으로 부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요. 예. 그럼 이제 금융 위기 같은 것들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대처를 못하면은 네. 내년이 뭐 전 세계적인 경기가 나빠지는 것보다도 한국 경기에 더 나빠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렇게 위기까지 내년에 갈 정도는 아니고 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사하게 2008년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보다 정말 근본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네, 위기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11년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제조업의 위기 문제, 네. 네, 그리고 사회 양극화 문제, 양극화 네, 심하죠.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있죠. 예. 이 세 가지 큰 파고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눈앞에 당장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위기가 온다고는 하는데 뭘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어렵지는 않으니까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무디게 그냥 가면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이나 정치인이 10년, 100년 지계를 이야기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표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눈앞에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살 길은 수출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수출의 최전선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 경제 정책 네. 방향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언젠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요? 네, 마치 개도기처럼. 새마을 정신도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박정희 개발 독재를 모방하는 듯한 모습들을 지금 많이 연출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은 그때와 너무나 달랐고요. 그렇죠. 시대가 네, 다르죠. 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잘 작동했던 네. 이른바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 체제가 한계에 지금 도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한계가 도달하다니까 시장 중심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하고 혁신 경제로 가자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양극화 문제 해소해야 된다. 거기에다 지금 탄소 중립, 그린 산업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말만 사실 나오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나 우리가 전환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기득권들의 이해가 부딪히게 되고요. 네. 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눈앞을 보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회피하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고 네.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고요. 정치 이슈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SNS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극렬 지지층들을 자극하기 위한 네. 정말 좀 험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가 흘러가면서 더더구나 국민들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지금 2022년에 새마을 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회도 그렇고요. 기업 법인세 깎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선의를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말씀이 선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부터 재벌 대기업 중심에 네, 또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 낙수효과 중심에 성장하는 거. 네, 그게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작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런 제도 또는 그런 낙수 효과 같은 것이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만 현상이 아니고요. 낙수 효과는 마법이다. 이 얘기가 다 그 바닥에 퍼지고 증명이 됐는데 네.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네. MB노믹스 실패하면서 네. 사라졌는데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좀 실패를 했던 나라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이요. 네, 일본도 대기업 중심의 투자 중심의 수출 중심의 성장을 쭉 해왔습니다. 예. 그 일본의 신화처럼 됐었죠. 근데 1990년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자료를 보면은 1990년대하고 2000년대에 잃어버린 30년 기간에 일본의 투자율, GDP 대비 투자액, 이 투자율이 미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네. 그리고 R&D 지출액도 미국보다 훨씬 컸어요. 예. 근데 만약에 투자를 재벌 대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일본이 90년대, 2000년대 미국보다 성장을 더 했어야 되는 그 거죠. 이후에 지금 잘 나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은 1990년부터 세계 경제가 과거의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IT, 콘텐츠, 인터넷 중심 기업으로 바뀌는 거죠. 네. 혁신 산업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정책이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과거의 습관을 답습했죠. 그러면서 실패했고 우리도 지금 한 2011년 이후에 2010년대부터 일본의 1990년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실패도 보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거의 패러다임은 한계에 왔다는 반성을 하면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특별히 재벌을 네.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성공을 한 것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성공 공식 때문에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대안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그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개도국 시절에 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왜 지금은 작동되지 않느냐?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성장해서 개도국이 아니고 우리가 모방 추격 경제가 아닌 혁신 경제로 가야 되고 예.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내버려 두고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착을 했고요. 예. 과거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형성된 재벌 체제가 유지되면 이른바 탄소 중립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게 해답이라는 식의 그 착오에 빠지기가 쉽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끝없이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런 것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네. 이미 힘을 잃은 거 아닙니까? 권력은 자본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이제 경제력 집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선거에 의해서 획득된 권력이 아닌 경제력을 이용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 되는 게 경제력 집중인데 우리 재벌이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경제 권력이 됐죠. 예.
근데 이 경제 권력이 된 재벌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서 오는 이해와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혁신 경제로 가야 된다,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바꾸려면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알아야지 일단 나서죠. 근데 그걸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정치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 어젠다가 되고 언론에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논의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알면서 바꿔야지 바뀌는데 정치 과정과 언론에서의 그 역할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는 뭐 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재벌 개혁하자, 삼성공화국 해체하라 이런 목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 재벌 개혁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게 가능은 하기는 합니까?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한테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렸는데요. 87년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래요? 예,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교수님, 네. 네. 그래요. 전 아주 나이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84학번입니다. 아, 네. 네. 근데 87년 좀 많이 들어보십니다. 네. 87년에 그 직선제 개헌이 일어났죠. 네. 저희들 대학 다니면서 늘 직선제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네. 직선제 개헌이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번에 국회에서 정무위 소위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네. 하는 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상정이 됐어요. 네네. 8년 만에. 네. 근데 그 법 삼성에서 극렬하게 막기 때문에 절대로 상정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8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적어도 담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네. 그러니 국힘 쪽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구나라는 네. 인식을 가지니 바뀌게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네, 지금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진행된 것도 지금까지 지금 삼성생명의 돈으로 뭐 계열사에다 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주진우 라이브 예. 저 청취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계기도 네. 그것을 알려야지 국민들이 알아야지 바뀐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네. 그게 정치 어젠다가 되고 또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내년부터는 정치 선거구제 개편 시민운동 네. 그다음에 전문가 국회의원들 같이 해서 2014년 선거구제가 지금 같은 소선구제 중심이 아니고 정당 투표 중심 네. 그리고 중대선거구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네. 이런 정책이 정치 어젠다가 되지 지금같이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뭐 개인에 대한 문제들이 또 혐오가 네. 정치 어젠다가 되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악순환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 개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개혁, 재벌 개혁으로 가려고 하면 네. 아무튼 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네. 외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저도 MB 다수는 누구 겁니까? 몇 년 동안 외치고 네, 다니지 맞습니다. 나중에 네. 응답 받더라고요. 네. 근데 교수님 지금 국회에서요 법인세 인하를 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네. 예산안 막판 진통인데요. 네. 학자가 보기에 어디가 조금 여당이 조금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까? 야당이 맞는 소리를 합니까? 여긴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가 증진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다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네, 먼저 실증적인 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메타 스터디라고 해서 그러면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연구를 해본 결과 네.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나왔어요? 그게 이제 유럽의 아주 좋은 저널에 최근에 게재가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 유치 못한다,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라는 게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대 수익이 세금을 낮춰주면 기대 수익이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기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기대 수익을 세금을 낮춰서 기대 수익이 비용보다 조금 높아지게 만들려면 이른바 한계 상황.
법인세고 지금 세율로서는 이윤이 안 날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사실상 투자가 늘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상부에 있는 기업들 낮춰준다고 해서 이 기업 투자 안 할 걸 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금고에 돈 많이 쌓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효과가 있으려면은 여기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증적으로 봐서는 이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미래 시장에 대한 또 미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법인세는 중요한 요소는 그다지 아니고요. 두 번째. 기존 기업이 투자하는 거하고 그 공장을 유치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인세가 낮아서 공장을 유치한다. 근데 이 정도 낮춰서 충분한 유인이 될 것이냐? 공장을 이전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낮췄을 때 뭐 법인세 낮췄다고 해외기업 들어온 적 없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탄소 중립이나 RE100이라는 거 예. 이런 환경들을 맞춰줘야지 예. 기업들이 유치가 됩니다. 만약에 탄소 중립이나 RE100을 못하면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에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기업 유치를 하려면은 탄소 중립, RE100 환경을 맞추는 그런 에너지 믹스 그런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다. 법인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 알리백 중요한데 이분들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주 이스백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에 여기에 꽂혔을까요? 가만히 윤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위의 참모들이 네. 과거에 이런 오래된 관료 중심들의 참모들이 네. 오래된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기업들 로비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정말 한국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은 네. 탄소 중립 RE100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게 하고 해외 기업도 유치하는 방법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네. 네. 경공술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좀 맑아졌어요. 잘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